비오는 골목 끝. 한 남자가 낡은 분식집 유리문 앞에 얼어붙은 채 서 있습니다. 문 안쪽 마스크를 쓴 여자가 조리대 앞에서 김밥을 말고 있습니다. 가늘게 떨리는 손, 백발이 섞인 머리. 남자의 심장이 멎은 듯 멈춥니다. 선이야 6년 만에 마주한 전처의 뒷모습. 남자는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둘 사이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지금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무료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면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61살 윤태수입니다. 은퇴한 지 벌써 1년이 지났지만 마음속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반이면 눈이 떠집니다. 평생을 회사에서 보낸 습관 때문인지 이제는 출근할 곳도 없는데 몸이 먼저 기억하고 있었죠. 침대에서 일어나 세수를 하고 낡은 면도기로 수염을 깎습니다. 거울 속 윤태수의 얼굴은 언제부터인가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침 7시 반, 윤태수는 집 근처 골목 끝 작은 카페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면 들리는 종소리, 커피 내음, 그리고 창가 자리. 늘 같은 자리였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말없이 아메리카노 한 잔을 내밀었고 윤태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받았습니다. 신문을 펼칩니다. 경제면, 정치면, 사회면. 하나하나 읽어 내려가지만 사실 머릿속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간을 채우기 위한 의식일 뿐이었죠. 점심때가 되면 윤태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냉장고를 열면 김치와 계란, 그리고 며칠 전 사둔 햄이 전부였습니다. 간단히 라면을 끓여 먹고 텔레비전을 켭니다. 낮 드라마가 흘러나오지만 내용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리모컨을 들고 채널을 돌리다가 결국 화면을 꺼버렸습니다. 고요한 거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윤태수의 하루를 재촉했습니다. 오후가 되면 윤태수는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낡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담배를 한 개비 꺼내 물었습니다. 연기를 내뿜으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선 아이들이 뛰어놀고 젊은 엄마들이 벤치에 앉아 수다를 떨었습니다. 윤태수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저 아이들 나이쯤 됐을 텐데 우리 유나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유나, 윤태수의 딸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예전에 윤태수의 딸이었던 아이였습니다. 이혼한 지 벌써 6년이 흘렀습니다. 양육권은 전처인 선희에게로 갔고 윤태수는 매달 양육비만 보낼 뿐이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선희에게 전화도 하고 유나를 만나겠다고 조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선희는 차갑게 거절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윤태수도 포기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선희의 전화번호는 바뀌어 있었고 유나의 목소리조차 기억에서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냥 저 애랑 엄마 둘이 잘 사는 게 나을 거야. 윤태수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외로움을 감췄습니다. 자신이 없는 편이 유나에게 더 나을 거라고, 선희도 더 편할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아니, 믿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텅 빈 삶을 견딜 수가 없었으니까요. 저녁이 되면 윤태수는 다시 카페로 갔습니다. 아침과 같은 자리, 같은 커피. 하지만 이번엔 신문 대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거리에 불이 켜집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퇴근길에 오르고 가족들과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윤태수는 커피잔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식어버린 커피는 쓰디쓸 맛이 났습니다. 그날 저녁 카페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윤태수는 멈칫했습니다. 주름이 깊게 파인 이마, 백발이 섞인 머리, 그리고 생기 없는 눈동자. 언제부터 이렇게 늙어버렸을까요?
윤태수는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렸습니다. 나 언제 이렇게 늙었지? 그 순간 윤태수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삶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다는 것을. 출근할 회사도, 기다리는 가족도, 함께 웃을 친구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며 시간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는 삶. 윤태수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카페 문을 나섰습니다. 밤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스쳤습니다. 윤태수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 편의점에 들러 소주 한 병을 샀습니다. 집에 도착해 불을 켜지 않은 채 식탁에 앉아 소주잔을 채웠습니다. 한 잔, 두 잔, 세 잔. 술이 목을 타고 넘어가며 가슴속을 데웠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윤태수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첩이 하나 있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펼쳐봅니다. 결혼식 사진, 유나가 태어났을 때 사진, 가족여행 사진. 행복했던 시절의 기억들이 사진 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윤태수는 손가락으로 사진 속 선희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때 선희는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 윤태수도 웃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선희야. 미안해, 유나야. 윤태수는 사진첩을 덮고 소주잔을 다시 비웠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윤태수의 외로움도 함께 깊어져 갔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같은 카페, 같은 신문, 같은 베란다. 아무 의미 없는 반복. 회색빛 일상 속에서 윤태수는 조금씩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봄비가 내리는 오후였습니다. 윤태수는 우산을 챙기지 않고 집을 나섰습니다. 어차피 갈 곳도 없고 비를 맞는다 해도 상관없다는 생각이었죠. 카페로 향하는 길,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가랑비였지만 점점 굵어지더니 이내 세차게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윤태수는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잿빛 구름이 하늘을 가득 덮고 있었습니다.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윤태수는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온몸을 적셔가는 게 오히려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누군가 윤태수의 바지를 세게 잡아당겼습니다. 균형을 잃을 뻔한 윤태수가 고개를 숙여보니 작은 소녀가 비를 피하려고 뛰어가다가 부딪힌 것이었습니다. 소녀는 분홍색 가방을 메고 있었고 머리는 젖어서 얼굴에 찰싹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아저씨. 소녀는 숨을 헐떡이며 고개를 숙여 사과했습니다. 윤태수는 괜찮다는 듯 손을 내저었습니다. 하지만 소녀의 얼굴을 보는 순간 윤태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또렷한 눈매, 작은 코, 그리고 입가의 점. 윤태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이름이 뭐니? 윤태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소녀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대답했습니다. 유나요. 유나.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윤태수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유나. 전처 선희가 딸을 임신했을 때 함께 지어주겠다고 약속했던 이름이었습니다. 당시 선희는 윤태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었죠. 우리 딸 이름은 유나로 하자. 은하수처럼 반짝이는 아이로 키우고 싶어. 윤태수는 소녀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나이는 대략 10살 정도로 보였습니다. 계산을 해보니 맞아떨어졌습니다. 윤태수와 선희가 이혼한 것이 6년 전, 유나가 4살 때였으니까요. 지금 유나는 10살이 맞았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많이 놀라셨어요? 유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윤태수를 올려다봤습니다. 윤태수는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너 빨리 가봐. 비 많이 오잖니. 네,
그럼 정말 죄송해요. 유나는 다시 한번 인사를 하고 뛰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윤태수는 유나의 가방을 보고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가방 옆면에 형광 노란색 스티커가 붙어 있었고 거기엔 꽃길 분식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꽃길 분식. 그 이름을 본 순간 오래된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이혼하기 몇 달 전 선희가 조심스럽게 꺼낸 말이 있었습니다. 여보, 나 분식집 하나 차려볼까 해. 작은 가게라도 좋으니까 내 손으로 뭔가 해보고 싶어. 당시 윤태수는 사업 실패로 정신이 없었고 선희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무슨 돈으로? 지금 우리 형편에? 선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고 그 꿈은 묻혀버렸습니다. 윤태수는 유나가 뛰어가는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몸으로 비를 맞으며 골목 안쪽으로 사라지는 유나. 윤태수는 무의식 중에 유나를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발걸음은 저절로 움직였고 마음은 복잡하게 얽혀갔습니다. 골목은 좁고 구불구불했습니다. 낡은 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고 여기저기 간판들이 빗물에 젖어 색이 바래 보였습니다. 윤태수는 유나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뒤따랐습니다. 유나는 몇 번 뒤를 돌아봤지만 윤태수는 재빨리 전봇대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골목 끝에 다다르자 작은 가게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허름한 간판에 꽃길 분식이라는 글씨가 손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간판, 낡은 유리문, 그리고 창문에 붙은 메뉴판. 윤태수는 가게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유나가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엄마 다녀왔어요. 유나의 목소리가 밖까지 들렸습니다. 윤태수는 조심스럽게 가게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윤태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가게 안 낡은 조리대 앞에서 한 여자가 마스크를 쓴 채 조용히 김밥을 말고 있었습니다. 여자의 손은 가늘고 떨렸고 머리카락엔 백발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얀 앞치마를 두르고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김을 펼치고 밥을 올리는 모습. 윤태수는 그 뒷모습만으로도 알 수 있었습니다. 선이었습니다. 윤태수의 전처 선이. 6년 만에 보는 선이의 모습은 너무나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예전의 선이는 통통하고 생기가 넘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의 선이는 여위고 지쳐 보였습니다.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손은 끊임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유나가 선이에게 다가가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칭찬받았어. 선이는 고개를 돌려 유나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스크 너머로 미소 짓는 것 같았습니다. 선이는 유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뭔가 말을 건넸지만 밖에서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윤태수는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죄책감, 그리움, 후회, 미안함. 수많은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윤태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무런 느낌이 없었습니다. 내가 떠나지만 않았어도. 윤태수는 중얼거렸습니다. 만약 자신이 그때 포기하지 않았더라면, 만약 조금만 더 버텼더라면 선이와 유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지 않았을 겁니다. 윤태수는 한 발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문손잡이에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윤태수는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6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윤태수는 손을 거두고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비를 맞으며 천천히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윤태수의 뒷모습은 비에 젖어 더욱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
윤태수의 하루는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선희와 유나였습니다. 세수를 하면서도 커피를 마시면서도 온통 그 골목 끝 작은 분식집 생각뿐이었습니다. 윤태수는 더 이상 카페에 오래 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신문도 대충 훑어보고 점심도 빠르게 해치웠습니다. 저녁 6시가 되면 윤태수는 집을 나섰습니다. 마치 퇴근하는 사람처럼 깔끔하게 옷을 차려입고 가방까지 메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갈 곳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 골목, 꽃길 분식 앞이었습니다. 윤태수는 가게 맞은편 골목 어귀에 서서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담배를 피우는 척, 전화를 받는 척, 때로는 가로수 그늘에 몸을 숨기며 선희와 유나를 바라봤습니다. 가게 안은 작았지만 따뜻해 보였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선희는 쉼없이 손을 움직였고 유나는 학교를 마치고 오면 앞치마를 두르고 엄마를 도왔습니다. 유나는 어린 나이지만 의젓했습니다. 손님이 오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고 물수건을 챙겨주고 메뉴판을 건넸습니다. 때로는 조리대 앞에서 선희를 도와 김밥을 썰기도 했습니다. 작은 손으로 칼을 잡고 조심조심 써는 모습이 애틋했습니다. 윤태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켠이 저려왔습니다. 선희는 여전히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에게 음식을 내줄 때도 설거지를 할 때도 잠시도 마스크를 벗지 않았습니다. 윤태수는 궁금했습니다. 왜 마스크를 벗지 않는 걸까요? 혹시 아픈 건 아닐까요? 하지만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기에 윤태수는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매일 저녁 8시쯤 되면 가게는 한산해졌습니다. 손님들이 뜸해지고 선희는 조리대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나는 숙제를 하기 위해 가게 한쪽 구석 작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윤태수는 유나가 공책을 펼치고 연필을 쥐는 모습을, 가끔 고개를 들어 선희를 바라보는 모습을 모두 지켜봤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윤태수는 특이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난 후 선희가 혼자 가게 안의자에 앉았습니다. 유나는 이미 안쪽 방으로 들어간 듯 보이지 않았습니다. 선희는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약통을 꺼내 알약 몇 개를 손바닥에 쏟아냈습니다. 물과 함께 약을 삼키는 선희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윤태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선희는 분명 아팠습니다. 손이 떨리는 것도, 마스크를 벗지 않는 것도, 밤마다 약을 먹는 것도 모두 이유가 있었습니다. 윤태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내가 떠나지만 않았어도 저렇게까지는 안 됐을 텐데. 죄책감이 밀물처럼 밀려왔습니다. 만약 자신이 선희 곁에 있었더라면 선희는 이렇게까지 힘들게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유나도 어린 나이에 엄마를 도와 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든 게 자신 때문이라는 생각에 윤태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날 밤 윤태수는 집으로 돌아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수없이 뒤척였습니다. 선희의 떨리는 손, 유나의 의젓한 모습, 그리고 낡은 분식집의 풍경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녁도, 그 다음 날 저녁도 윤태수는 같은 자리에서 선희와 유나를 지켜봤습니다.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윤태수는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선희와 유나가 무사히 하루를 마치는 것을 확인해야만 마음이 놓였습니다. 한 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났습니다. 윤태수는 이제 선희와 유나의 일상을 거의 다 알게 되었습니다. 선희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장을 보러 가고 6시에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유나는 아침 7시에 학교에 가고 오후 3시에 돌아왔습니다. 가게는 밤 9시에 문을 닫고 선희는
홀로 설거지와 청소를 마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평소보다 늦은 시간, 밤 10시가 넘어서도 윤태수는 자리를 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선희가 유난히 늦게까지 청소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나가 가게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쓰레기 봉투를 들고 밖으로 나온 유나는 문을 닫으려다가 멈칫했습니다. 유나가 고개를 돌려 윤태수가 서 있는 쪽을 바라봤습니다. 윤태수는 황급히 몸을 숨기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유나는 윤태수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왜 매일 여기 와요? 유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태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유나는 천천히 윤태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저씨, 저 기억나요? 비 오던 날 부딪혔던 아저씨 맞죠? 윤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윤태수를 관찰했습니다. 근데 왜 매일 여기 와서 우리 가게를 보세요? 혹시 나쁜 사람이에요? 아니야, 나쁜 사람 아니야. 윤태수는 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을 빠르게 굴렸습니다. 뭐라고 둘러대야 할까요? 그냥 김밥이 맛있어서.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달리 할 말이 없었습니다. 유나는 윤태수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내일 낮에 오세요. 밤마다 밖에서 서 계시면 추우실 텐데요. 엄마 김밥 진짜 맛있어요. 유나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윤태수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 작은 아이가 자신의 딸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유나는 쓰레기를 버리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며 다시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럼 내일 기다릴게요, 아저씨. 가게 문이 닫혔습니다. 윤태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따뜻하게 녹아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윤태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윤태수는 결심했습니다. 내일은 용기를 내서 가게 안으로 들어가야겠다고, 선의를 마주해야 한다고,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고. 다음 날 점심시간, 윤태수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오래된 면도기로 수염을 깎고 구겨진 셔츠 대신 깨끗한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머리도 빗으로 가지런히 넘겼습니다. 거울 속 윤태수는 여전히 늙어 보였지만 어제보다는 조금 나아 보였습니다. 12시 반, 윤태수는 집을 나섰습니다. 골목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손바닥엔 땀이 났습니다. 6년 만에 선희와 마주한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까요? 윤태수는 수없이 머릿속으로 연습했지만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은 없었습니다. 골목 입구에 도착했을 때 윤태수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심호흡을 몇 번 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꽃길 분식의 낡은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선희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윤태수는 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손잡이. 윤태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밀었습니다.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선희는 조리대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스크 너머로 보이는 눈동자가 윤태수를 향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선희의 눈이 점점 커졌고 손에 들고 있던 김 한 장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김밥 2줄 주세요. 윤태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윤태수를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윤태수는 한 발 앞으로 나아가 작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선희는 천천히 마스크를 고쳐 쓰고 조리대 앞으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손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던 선희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태수 씨? 그 목소리엔 놀라움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윤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래간만이야, 선희야. 선희는 돌아서서 조리대에 손을 짚었습니다. 어깨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윤태수는 선희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선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조용히 김밥을 말기 시작했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익숙한 손놀림으로 김을 펼치고 밥을 올렸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조리대에서 나는 소리만이 가게 안을 채웠습니다. 칼로 김밥을 써는 소리, 접시에 담는 소리. 선희는 김밥을 윤태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계산대로 돌아가 계산기를 눌렀습니다. 6,000원입니다.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윤태수는 지갑을 꺼내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냈습니다. 선희는 거스름 돈을 계산대 위에 놓았습니다. 손이 닿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여긴 왜 왔어요? 선희가 물었습니다. 윤태수는 젓가락을 들고 김밥 한 조각을 입에 넣었습니다. 맛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윤태수는 천천히 씹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내가 어떻게 사나 보고 싶어서. 선희는 비웃듯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6년 만에요? 이제 와서? 윤태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선희의 말이 맞았습니다. 6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길었습니다. 그 사이 선희는 혼자 아이를 키우며 분식집을 차렸고 아파하며 버텨왔습니다. 윤태수가 할 수 있는 말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미안해. 윤태수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선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뒤를 돌아서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물 흐르는 소리만이 정적을 깼습니다. 그때 가게 안쪽 문이 열리며 유나가 뛰어나왔습니다. 엄마, 배고파요. 유나는 밝은 목소리로 말하다가 윤태수를 보고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저씨, 정말 왔네요. 제가 어제 말했잖아요. 유나는 윤태수에게 다가와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선희가 놀란 목소리로 유나를 불렀습니다. 유나야, 이리 와. 하지만 유나는 이미 윤태수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유나는 엄마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엄마, 이 아저씨 어제도 왔어. 엄마 아는 사람이야? 선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윤태수도 긴장한 표정으로 선희를 바라봤습니다. 선희는 천천히 유나에게 다가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야. 손님이지. 선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선희는 유나의 손을 잡아 안쪽으로 데려가려 했습니다. 유나야, 엄마가 라면 끓여줄게. 안에서 먹자. 네, 엄마. 유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가다가 다시 윤태수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저씨, 우리 엄마 요즘 많이 아파요. 그 말에 윤태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젓가락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선희는 급히 유나의 입을 막았습니다. 유나야, 그런 말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윤태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선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선희야, 아프다는 게 무슨 말이야? 선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유나는 윤태수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자꾸 약 먹어요. 밤마다 아프다고 해요. 병원도 자주 가요. 윤태수의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지난 며칠간 봤던 선희의 떨리는 손, 마스크 너머 창백한 얼굴, 밤마다 먹던 약, 모든 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선희야. 윤태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하지만 선희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윤아의 손을 잡고 안쪽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윤태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가게 안은 고요했습니다. 조리대 위에 놓인 김밥만이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윤태수는 천천히 계산대에 돈을 놓고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종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밖으로 나온 윤태수는 골목벽에 기대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윤태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선희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윤태수는 중얼거렸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갑고 쓸쓸한 바람이 윤태수의 볼을 스쳤습니다. 그 바람 속에 눈물 한 방울이 섞여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윤태수는 편의점에서 소주 3병을 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불도 켜지 않은 채 식탁에 앉았습니다. 소주병을 따서 종이컵에 가득 채웠습니다. 한 잔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 술이 가슴속을 태웠지만 마음속 답답함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윤태수는 2번째 잔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낡은 천장엔 곰팡이 자국이 여기저기 번져 있었습니다. 윤태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 과거의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15년 전 윤태수와 선희가 처음 만났을 때였습니다. 친구의 소개로 만난 선희는 수줍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통통한 볼, 초롱초롱한 눈망울, 그리고 밝은 미소. 윤태수는 첫눈에 반했습니다. 선희도 윤태수를 좋아했습니다. 둘은 연애를 시작했고 2년 후 결혼했습니다. 결혼 초반은 행복했습니다. 윤태수는 중견기업에 다니며 안정적인 수입을 올렸고 선희는 집에서 살림을 꾸렸습니다. 아이가 생겼을 때 둘은 너무 기뻤습니다. 선희는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딸 이름은 윤아로 하자. 은하수처럼 반짝이는 아이로 키우고 싶어. 윤태수는 선희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윤아가 4살이 되던 해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윤태수가 친구와 함께 시작한 사업이 실패했습니다. 투자금을 모두 날렸고 빚까지 지게 되었습니다. 윤태수는 좌절했고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들어와도 선희와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선희가 무슨 말을 해도 짜증만 냈습니다.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어. 당신이 말렸어야지. 윤태수는 선희에게 화풀이를 했습니다. 선희는 눈물을 흘리며 참았습니다. 하지만 윤태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술에 취해 들어와 소리를 질렀고 선희는 윤아를 안고 안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결국 선희가 먼저 이혼을 꺼냈습니다. 이렇게는 못 살겠어요. 윤아를 위해서라도 헤어져요. 윤태수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도했습니다. 이 모든 짐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윤태수는 소주잔을 다시 비웠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때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윤태수는 중얼거렸습니다. 만약 그때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만약 선희에게 화풀이하지 않았더라면 지금도 셋이 함께 살고 있지 않았을까요? 윤아는 아빠 품에서 자랐을 것이고 선희는 웃고 있었을 것입니다. 윤태수는 3번째 병을 따서 마셨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질했습니다. 하지만 술로도 지울 수 없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오늘 윤아가 한 말, 엄마 요즘 많이 아파요.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태수는 숙취로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하지만 잠을 더 잘 수 없었습니다. 일어나 찬물로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윤태수는 근처 종합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접수대에 도착한 윤태수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접수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저기 강선이라는 분 환자 정보 좀 알 수 있을까요? 직원은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윤태수를 올려다봤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윤태수는 순간 머뭇거렸습니다. 보호자. 자신은 더 이상 선의의 보호자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을 했습니다. 네, 보호자입니다. 직원은 다시 컴퓨터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3층 종양내과로 가시면 됩니다. 종양내과.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윤태수의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종양, 암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윤태수는 비틀거리며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3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윤태수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3층 종양내과. 복도엔 환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떨어진 머리카락, 휠체어에 앉은 사람들. 윤태수는 간호사실로 다가갔습니다. 강선이 환자 차트 좀 볼 수 있을까요? 간호사는 윤태수를 보더니 물었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아니요, 그냥 지인입니다. 간호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환자분 동의 없이는 차트를 보여드릴 수 없는데요. 윤태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간호사 뒤편 책상 위에 차트 한 장이 보였습니다. 거기엔 선희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선명한 글씨로 유방암 3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윤태수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유방암 3기. 말기에 가까운 상태였습니다. 윤태수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간호사가 놀라 윤태수를 붙잡았습니다. 괜찮으세요? 윤태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저으며 복도를 빠져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병원 밖으로 나오자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윤태수는 병원 앞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유방암 3기. 선희는 암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혼자서 아무도 모르게. 윤태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하지만 가슴이 찢어지도록 울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봄비였습니다. 차갑고 촉촉한 빗방울이 윤태수의 어깨를 적셨습니다. 윤태수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빗물과 눈물이 섞여 흘러내렸습니다. 선희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윤태수는 중얼거렸습니다. 자신이 곁에 있었더라면 선희는 혼자 이 고통을 견디지 않았을 것입니다. 병원비 걱정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유나도 엄마를 걱정하며 밤을 지새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든 게 자신 때문이었습니다. 윤태수는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비를 맞으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걸었습니다. 발걸음은 무거웠고 마음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걷다 보니 어느새 골목 입구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윤태수는 멈춰 섰습니다. 저 골목 끝에 선희가 있었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분식집을 지키고 있는 선희. 윤태수는 한 발 한 발 골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꽃길 분식 앞에 섰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선희가 보였습니다. 조리대 앞에서 김밥을 말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윤태수는 유리문에 손을 댔습니다. 차가운 유리. 윤태수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젠 미안하단 말도 못하겠네. 윤태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빗물이 윤태수의 발끝에 떨어져 흩어졌습니다. 며칠 후 윤태수는 골목 입구 작은 슈퍼마켓에서 장을 보던 주인 아주머니와 마주쳤습니다. 아주머니는 윤태수를 알아보고 말을 걸어왔습니다. 아저씨, 요즘 꽃길 분식 자주 가시죠? 제가 봤어요. 윤태수는 머뭇거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집 참 안 됐어요. 주인 아줌마 혼자 애 키우면서 가게 하는데 요즘 장사가 안 돼서 월세도 밀린대요. 건물주가 독촉한다는 소문 들었어요. 윤태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월세가 밀렸다니. 선희는 병원비도 내야 하고 윤아도 키워야 하는데 월세까지 밀린다는 건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밀렸는지 아세요? 윤태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주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는데 석 달치는 밀렸다던데요. 건물주가 다음 달까지 안 내면 내보낸다고 했대요. 윤태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석 달치 월세라면 적어도 300만 원은 될 것입니다. 선이 혼자 그 돈을 마련하기엔 너무 큰 금액이었습니다. 윤태수는 아주머니에게 인사하고 슈퍼를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윤태수는 은행에 들렀습니다. 예금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은퇴 후 받은 퇴직금 중 남은 돈이 1,000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윤태수는 500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 봉투에 돈을 담았습니다. 밤 10시가 넘어 윤태수는 꽃길 분식으로 향했습니다. 가게는 이미 문을 닫았고 불도 꺼져 있었습니다. 윤태수는 가게 뒷문으로 돌아갔습니다. 낡은 철문 틈에 봉투를 끼워 넣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려서 봉투를 놓칠 뻔했습니다. 그때 윤태수는 뒷문 앞에 쓰레기통이 놓여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쓰레기통 뚜껑이 반쯤 열려 있었고 안에는 고장난 형광등이 버려져 있었습니다. 윤태수는 형광등을 꺼내 살펴봤습니다. 간단히 고칠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윤태수는 봉투를 주머니에 넣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공구함을 꺼내 형광등을 수리할 도구를 챙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분식집으로 향했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간 골목은 고요했습니다. 윤태수는 사다리를 준비해 왔습니다. 가게 앞 간판 밑에 사다리를 세우고 올라갔습니다. 고장난 형광등을 떼어내고 새 부품을 끼웠습니다. 손은 익숙하게 움직였습니다. 젊은 시절 윤태수는 전기 관련 일을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비록 오래전 일이지만 몸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1시간 후 간판 불이 다시 켜졌습니다. 꽃길 분식이라는 글자가 어둠 속에서 환하게 빛났습니다. 윤태수는 사다리에서 내려와 간판을 올려다 봤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다음 날 밤에도 윤태수는 분식집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뒷문 앞에 놓인 고장난 냉장고를 발견했습니다. 냉장고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았고 안쪽 선반도 부러져 있었습니다. 윤태수는 공구를 꺼내 냉장고를 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밤바람이 차가웠지만 윤태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사를 조이고 부품을 교체하고 문짝을 고정했습니다. 손에는 기름때가 묻었고 이마엔 땀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이렇게라도 선의를 도울 수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냉장고 수리를 마치고 나자 늦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윤태수는 공구를 챙겨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때 뒷문이 열렸습니다. 윤아가 잠옷 차림으로 나왔습니다. 아저씨? 윤아는 놀란 표정으로 윤태수를 바라봤습니다. 윤태수도 당황해서 공구함을 뒤로 숨겼습니다. 윤아야, 왜 안 자고 나왔니?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는데 밖에서 소리가 나서요. 근데 아저씨 뭐 하세요? 윤아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냉장고를 보았습니다. 윤태수는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냉장고가 고장 났길래 고쳐줬어. 윤아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요? 고마워요, 아저씨. 엄마가 냉장고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는데. 윤아는 윤태수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작은 몸이 윤태수의 배에 닿았습니다. 윤태수는 손을 들어 유나의 머리를 쓰다듬으려다가 멈췄습니다. 손에 묻은 기름때가 걱정되었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들어 윤태수를 올려다봤습니다. 아저씨는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그 말에 윤태수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유나의 순수한 눈동자가 윤태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 아이의 아빠라는 걸 유나는 모릅니다. 윤태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빨리 들어가서 자렴. 감기 걸려. 네. 그럼 내일 또 와주세요. 엄마 김밥 먹으러요. 유나는 손을 흔들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뒷문이 닫히고 윤태수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속에 뭔가 따뜻한 게 차올랐습니다. 유나의 웃음. 그 웃음이 윤태수의 삶에 빛이 되었습니다. 다음날 저녁에도 그 다음날 저녁에도 윤태수는 분식집을 찾았습니다. 낮엔 손님으로 가서 김밥을 먹고 밤엔 몰래 와서 이것저것 고쳤습니다. 깨진 의자, 새는 수도꼭지, 삐걱거리는 문고리. 윤태수는 하나씩 수리해 나갔습니다. 어느 날 밤 윤태수가 뒷문 앞에서 작업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뒷문이 열렸습니다. 선희가 서 있었습니다. 마스크를 벗은 선희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여윈볼, 창백한 피부.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태수 씨. 선희는 조용히 윤태수를 불렀습니다. 윤태수는 공구를 내려놓고 일어났습니다. 손에 묻은 기름 자국을 바지에 닦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선희는 모든 걸 보고 있었습니다. 그만하세요, 태수 씨. 선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윤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이건 내 속죄야. 윤태수는 작게 대답했습니다. 선희는 한참을 윤태수를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왜 이러세요? 이젠 우리랑 아무 상관도 없잖아요. 상관없는 게 아니야. 너희는 내 가족이었잖아. 윤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이젠 아니에요. 우린 남이에요. 알아. 알고 있어. 근데 그냥 놔둘 수가 없어. 내가 아픈 거 알아. 병원 다녀왔어. 선희는 깜짝 놀라 윤태수를 쳐다봤습니다. 어떻게? 미안해. 몰래 알아봤어. 선희야, 왜 혼자 이렇게 힘들게 버티니? 나한테 말했으면. 말해서 뭐하게요. 당신도 힘든 거 알아요. 이젠 우리 각자 살아야죠. 선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엔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윤태수는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받아줘. 월세라도 내. 선희는 손을 저으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싫어요. 당신 돈 필요 없어요. 선희야, 제발. 필요 없다니까요. 선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윤태수는 봉투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선희는 봉투를 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유나한테는 말하지 마요. 그 아이는 당신이 누군지 몰라야 해요. 그 말에 윤태수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칼날처럼 날카로운 말이었습니다. 윤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말 안 할게. 선희는 봉투를 들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뒷문이 닫혔습니다. 윤태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바닥이 무릎을 적셨습니다. 윤태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 하나 없는 밤하늘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오전부터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더니 오후가 되자 빗줄기가 세차게 쏟아졌습니다. 윤태수는 집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걱정이 되었습니다. 유나가 우산을 챙겨갔을까요? 선희는 가게 문을 일찍 닫아야 하지 않을까요?
저녁 6시가 되었지만 비는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윤태수는 우산을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골목으로 향하는 길, 빗물이 발목까지 차올랐습니다. 하수구가 막혀서 물이 넘쳐 흘렀습니다. 윤태수는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꽃길 분식에 도착했을 때 가게 안은 이상하게 어수선했습니다. 선희가 전화기를 귀에 대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윤태수는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종소리가 울렸지만 선희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갈게요. 제발, 제발 괜찮다고 말해주세요. 선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끄는 선희는 앞치마를 벗어 던지며 밖으로 뛰쳐나가려 했습니다. 윤태수가 선희의 팔을 잡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선희는 윤태수를 보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유나가 학교에서 안 돌아왔어요. 지금 경찰에서 연락 왔는데 근처 공원에서 쓰러져 있대요. 윤태수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유나가 쓰러졌다니. 윤태수는 선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같이 갈게. 빨리 가자. 둘은 비를 맞으며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택시를 잡으려 했지만 빈 택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윤태수는 선희의 손을 놓지 않고 달렸습니다. 근처 공원까지는 10분 거리였지만 그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공원에 도착하자 경찰차와 구급차가 보였습니다. 빨간 사이렌이 빗속에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것에 유나를 옮기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의식이 없었고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유나야. 선희가 소리 지르며 달려갔습니다. 구급대원이 선희를 막았습니다. 보호자시죠? 진정하세요. 지금 병원으로 이송하겠습니다. 우리 딸 괜찮은 거예요? 제발 괜찮다고 말해주세요. 선희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윤태수는 선희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선희야, 진정해. 우리 같이 병원 가자. 유나 괜찮을 거야. 선희는 윤태수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윤태수는 선희를 구급차에 태우고 함께 올라탔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유나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작은 가슴이 가늘게 오르내렸습니다. 선희는 유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축축한 손이었습니다. 선희는 유나의 손을 비비며 중얼거렸습니다. 유나야,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어. 걱정하지 마. 윤태수는 선희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선희의 몸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윤태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유나는 강한 아이야. 너 닮아서 강해. 꼭 이겨낼 거야. 구급차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로 유나가 실려 들어갔고 의료진이 재빨리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선희와 윤태수는 응급실 밖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선희는 벽에 기대어 서 있었고 손은 끊임없이 떨렸습니다. 윤태수는 그 옆에 서서 선희를 지켜봤습니다. 선희야, 앉아. 너도 몸 안 좋은 거 알아. 윤태수가 선희의 팔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선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 앉아요. 유나가 깨어날 때까지 못 앉아요. 선희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윤태수는 선희 옆에 서서 함께 기다렸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습니다. 응급실 불은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선희는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고 숨소리도 거칠어졌습니다. 윤태수는 걱정스럽게 선희를 바라봤습니다. 선희야, 괜찮아? 안색이 안 좋은데. 괜찮아요. 유나만 괜찮으면 돼요. 선희는 손으로 벽을 짚으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다리는 점점 힘이 풀렸고 몸이 기울었습니다. 윤태수가 황급히 선희를 붙잡았습니다. 선희야.
그때 응급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선희는 윤태수의 팔을 뿌리치고 의사에게 달려갔습니다. 의사 선생님, 우리 딸 어때요? 의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행히 아이 상태는 괜찮습니다. 탈수와 저체온증으로 쓰러진 것 같아요. 며칠 입원해서 관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안정을 찾아서 곧 일반 병실로 옮길 예정입니다. 선희는 그 말을 듣고 비틀거렸습니다. 안도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윤태수가 선희를 붙잡았습니다. 다행이다, 선희야. 유나 괜찮대. 선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선희의 몸이 완전히 힘을 잃었습니다. 눈동자가 위로 돌아갔고 몸이 앞으로 쓰러졌습니다. 선희야. 윤태수가 선희를 안았습니다. 선희의 몸은 축 늘어져 있었고 의식이 없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환자분, 환자분. 간호사가 선희의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의사가 재빨리 지시했습니다. 지금 바로 응급실로. 쇼크 상태입니다. 간호사들이 휠체어를 가져왔고 선희를 태웠습니다. 윤태수는 선희의 손을 놓지 않고 함께 뛰었습니다. 응급실 문이 열렸고 선희가 안으로 실려 들어갔습니다. 윤태수는 문 앞에 서서 유리창 너머를 바라봤습니다. 의료진이 선희를 침대에 옮기고 산소 마스크를 씌웠습니다. 링거를 꽂고 심전도를 연결했습니다. 윤태수는 유리창에 손을 댔습니다. 차가운 유리. 손바닥에서 김이 서렸습니다. 선희야, 제발 버텨. 제발. 시간이 흘렀습니다.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응급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윤태수는 의사에게 달려갔습니다. 의사 선생님, 선희는 어때요?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한 쇼크입니다. 환자분 차트를 확인했는데 유방암 3기 환자시더군요. 몸 상태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지금은 안정을 찾았지만 중환자실에서 관찰이 필요합니다. 윤태수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윤태수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칩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만약 자신이 그때 선희를 떠나지 않았더라면 선희는 이렇게 혼자 아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유나도 엄마 걱정에 쓰러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의사가 윤태수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보호자시죠? 환자분께 힘이 되어주세요. 지금 환자분께 가장 필요한 건 가족입니다. 윤태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의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들어가 볼 수 있을까요? 잠깐이라면 가능합니다. 중환자실로 옮기기 전에 들어가 보세요. 윤태수는 응급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침대에 선희가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링거를 맞고 있었습니다. 윤태수는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선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희야, 나야. 들려? 선희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눈동자가 윤태수를 바라봤습니다. 선희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윤태수는 귀를 가까이 댔습니다. 유나 괜찮아요? 응, 괜찮아. 의사 선생님이 며칠 입원하면 된대. 걱정하지 마. 선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윤태수는 선희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선희야, 나 이제라도 잘할게. 제발 버티자. 우리 다시 시작하자. 유나랑 셋이서 다시 가족되자. 선희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작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 말 듣고 싶었어.
윤태수는 선희의 손을 이마에 댔습니다. 눈물이 선희의 손등에 떨어졌습니다. 윤태수는 흐느꼈습니다. 미안해, 선희야. 정말 미안해. 이제 절대 떠나지 않을게. 내가 지킬게. 너랑 유나 둘 다 내가 지킬게. 선희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입가엔 미소가 남아 있었습니다. 윤태수는 선희의 손을 놓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선 여전히 비가 내렸지만 윤태수의 마음속엔 작은 희망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선희는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겼고 유나는 건강을 회복해 퇴원했습니다. 선희의 병은 완전히 나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의사는 꾸준한 치료와 재활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선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병실에서 가벼운 운동을 하고 약을 먹고 조금씩 기운을 되찾아갔습니다. 윤태수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매일 병원을 찾았습니다. 아침에는 선희에게 죽을 끓여 가져갔고 오후에는 유나를 데리고 와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선희는 윤태수를 볼 때마다 눈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더 따뜻했고 더 편안했습니다. 오늘은 호박죽 끓여왔어. 내가 좋아하던 거 기억나서. 윤태수가 보온 도시락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선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받았습니다. 고마워요, 태수 씨. 아니, 이제 그냥 태수라고 불러도 되죠? 그럼 당연하지. 윤태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선희도 따라 웃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던 차가운 공기는 사라지고 따뜻한 온기가 자리 잡았습니다. 선희가 입원한 동안 윤태수는 꽃길 분식을 지켰습니다. 건물주를 찾아가 밀린 월세를 모두 갚고 앞으로 자신이 가게를 운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건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희 씨 힘든 거 알고 있었습니다. 다행이네요. 이렇게 도와주는 분이 계셔서.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윤태수는 가게로 돌아와 문을 열었습니다. 낡은 조리대를 닦고 깨진 그릇을 새 것으로 바꾸고 벽을 새로 칠했습니다. 그리고 간판을 새로 달았습니다. 꽃길김밥이라는 이름으로. 간판은 따뜻한 노란색으로 빛났고 글씨는 정성스럽게 손으로 쓴 듯했습니다. 병실을 찾아갈 때마다 윤태수는 선희에게 김밥 만드는 법을 물었습니다. 선희는 기꺼이 알려줬습니다. 밥은 얼마나 지어야 하는지, 김은 어떻게 펼쳐야 하는지, 속재료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윤태수는 메모하며 열심히 들었습니다. 참기름은 많이 넣으면 느끼해요. 적당히 넣어야 해요. 알았어. 적당히. 그리고 김밥 쌀 때는 너무 세게 누르면 안 돼요. 살살 말아야 모양이 예뻐요. 응, 살살. 근데 선희야, 내가 만든 김밥 괜찮을까? 선희는 윤태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만들면 다 맛있을 거예요. 정성이 들어가니까. 윤태수는 선희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6년이라는 시간이 무색하게 두 사람은 다시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가게를 다시 연 지 2주가 지났을 때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새 간판을 보고 들어와 김밥을 주문했습니다. 윤태수는 서툴지만 정성스럽게 김밥을 말았습니다. 손님들은 맛있다며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아저씨, 김밥 진짜 맛있어요. 선희 씨 못지않은데요? 감사합니다. 아내한테 배웠습니다. 윤태수는 자연스럽게 아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손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윤태수도 따라 웃었습니다. 아직 정식으로 재결합한 건 아니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가족이었습니다. 유나는 학교를 마치고 가게로 왔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앞치마를 두르고
윤태수 옆에 섰습니다. 아저씨, 제가 도와줄게요. 고마워, 유나야. 너 덕분에 아저씨가 든든해. 유나는 밝게 웃으며 물수건을 접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고개를 들어 윤태수를 올려다봤습니다. 아저씨, 그런데 저 궁금한 게 있어요. 윤태수는 김을 펼치며 대답했습니다. 뭐가 궁금한데? 아저씨는 우리 엄마를 정말 많이 좋아하시는 거죠? 윤태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유나는 순수한 눈으로 윤태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윤태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아저씨는 너희 엄마를 정말 많이 사랑해. 그리고 유나도. 유나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습니다. 저도요? 왜요? 윤태수는 유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나는 아저씨에게 소중한 사람이거든. 너무너무 소중한. 유나는 잠시 생각하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아저씨가 우리 아빠 되면 안 돼요? 엄마도 아저씨 좋아하는 것 같은데. 윤태수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도 될까? 아저씨가 유나 아빠 돼도? 유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윤태수의 허리를 꼭 안았습니다. 네, 아저씨 좋은 사람이에요. 엄마도 웃게 해주고 저한테도 잘해주시잖아요. 윤태수는 유나를 안아들었습니다. 눈물을 참으며 유나를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유나야. 아빠 되게 해줘서. 앞으로 정말 잘할게. 한 달 후 선희가 퇴원했습니다. 아직 몸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집에서 요양하며 지낼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윤태수는 선희와 유나를 가게 뒷방으로 데려왔습니다. 뒷방은 윤태수가 깨끗이 정리해서 선희와 유나가 편히 지낼 수 있도록 꾸며놓았습니다. 여기서 지내면서 천천히 회복해. 내가 매일 밥 해줄게. 선희는 방을 둘러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방이었습니다. 새 이불, 작은 책상, 그리고 창가에 놓인 화분. 윤태수가 하나하나 정성껏 준비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태수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윤태수는 선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긴. 내가 해야 할 일이야. 선희야, 우리 이제 정말 다시 시작하는 거야. 약속 지킬게. 선희는 말없이 윤태수의 품에 안겼습니다. 윤태수는 선희를 꼭 안았습니다. 유나도 두 사람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셋은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봄이 깊어졌습니다. 가게 앞 골목에는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분홍빛 꽃잎이 바람에 날려 하늘거렸습니다. 윤태수는 가게 문을 열고 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따뜻했고 바람은 부드러웠습니다. 가게 한켠에는 향로가 놓여 있었습니다. 윤태수는 매일 아침 향을 피웠습니다. 연기가 피어올라 천장으로 사라졌습니다. 선희와 유나의 건강을 빌고 가족의 행복을 빌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셋이 함께 저녁을 먹을 때였습니다. 유나가 밥을 먹다 말고 물었습니다. 아빠, 그럼 이제 우리 셋이 쭉 같이 사는 거예요? 윤태수는 유나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유나는 자연스럽게 윤태수를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이제 어디에도 가지 말자. 우리 셋이서 쭉 함께 살자. 선희가 윤태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윤태수도 선희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유나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해가 지고 가게에 불이 켜졌습니다. 노란 간판 불빛이 골목을 환하게 비췄습니다. 꽃길 김밥이라는 글씨가 빛났습니다. 그리고 간판 아래 작은 나무판에는 윤태수가 손수 쓴 글귀가 걸려 있었습니다. 다시 가족. 창밖으로 벚꽃 한 잎이 날아와 유리창에 살짝 붙었다가 바람에 흩날려 갔습니다.
윤태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꽃길이란 말 참 따뜻하지 않냐? 선희가 윤태수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윤태수의 팔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응, 정말 따뜻해. 우리가 함께 걷는 길이니까. 유나도 두 사람 사이로 들어와 손을 잡았습니다. 셋은 손을 꼭 잡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골목엔 벚꽃이 흩날렸고 가게 안엔 따뜻한 불빛이 가득했습니다. 윤태수의 회색빛 일상은 끝났습니다. 이제 그의 삶엔 선희와 유나가 있었습니다. 다시 찾은 가족, 다시 시작하는 인생. 윤태수는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선희의 체온이 느껴졌고 유나의 작은 손이 따뜻했습니다. 이것이 행복이구나. 윤태수는 생각했습니다. 잃어버렸던 행복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윤태수는 선희와 유나를 바라보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평생 지키겠다고. 오늘의 사연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